안녕하세요. 최재영입니다. 네, 박수를 이미 치는 바람에 썰렁해졌네요. 네, 소개를 받은 것처럼 현재 여러 군데 학생들을 실용음악 반주법이라는 어떤 특화된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 환경이 얼마나 낯선지, 제가 얼마나 지금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썰렁하다 그러나요? 그런 제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까 혹시 애국가를 부르면 어쩌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특히 실용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공적인 이런 기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습니다. 공적인 이런 행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1년에 단 한 번 새벽에 민방위 훈련 가는 거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교육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이 식수는 순서대로 해서 가면은 제가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낯선 모습이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만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 교육청에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아주 새로운 신선한 일이고, 네, 그래서 또 한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이 요즘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들은 말 그대로 실용음악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전공을 하려고 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지금 이런 실용 반주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과목이 개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장신대의 경우인데 장신대 대학원하고 학부에서 실용음악 반주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하고 학부 과정을 경련으로 제가 했었어요. 한 해는 대학원을 하고 한 해는 이제 학부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매해 두 학교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 요구도 크고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뭐 교회음악과를 전공을 했는데 교회에서 반주를 못한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피아노를 전공했는데만으로도 반주를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학교, 같은 전공, 뭐 인문계 아니면 뭐 경상대 이런 학부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계열에서 뭐 어문 계열에서 일어 전공한 학생하고 중국어 전공한 학생하고 두 학생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하고 중국어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언어라는 범주 안에 있다 그래서 너는 일본어를 전공했으면서 중국어를 못하니라고 말 못하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클래식하고 아까 또 교육자님께서 순수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오염된 음악하고 순수 음악하고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클래식하고 또 이런 실용 음악, 파퓰러 뮤직하고 두 가지를 파퓰러 뮤직을 하는 사람이 클래식 못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 파퓰러 음악을 못하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해하는 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중국어, 이쪽은 일본어인 거예요. 그때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더 하면 좀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어떤 분이 한번 오래전인데 한 5년 전쯤에 저한테 수소문을 전화 주신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한 20년 정도를 피아노를 쳤대요. 클래식을 전공했고 근데 전화로 이제 반주법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레슨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화 통화로 반주법 가르쳐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10년, 20년 동안을 피아노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해주면 어떻게 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당황했던, 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전화 한 통화의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 내용이에요. 수업 내용. 왜냐면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실용음악을 배우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용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은요, 2년이면 2년, 뭐 주로 요즘은 그 4년제보다 2년제에 좀 더 많이 되고 있지만, 2년 동안에 사실 피아노 악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런 걸 물어봐요. 클래식은 어느 정도 배웠니? 하고 면접 볼 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많이 친 학생이 체르니 40번이에요. 더 이상 친 학생들은 정말 뭐 전체 한 100명 중에 1명꼴, 한 1%네요. 1% 정도 되고, 가장 많은 학생들에 속하는 게 한 체르니 30번 정도이고요. 전공을 피아노 전공, 실용음악 피아노 전공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클래식적인 경험은 글쎄 언제 배웠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뭐 한 바이엘 정도 배우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교육, 그 클래식적인 그 교육의 경험으로 그 학생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래 한번 쳐봐. 그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물론 치는 어떤 기준은 다르죠. 클래식적인 어떤 터치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적인 어떤 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다른 차원으로 잘 치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일본말 하는 사람한테 중국말 못하는 거 없어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파퓰러 음악적인 부분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언가 새로운 논리가 있나 보다. 중국어 알파벳이 있고 일본어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영어 알파벳이 있고 또 한국어에 가나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클래식에서는 우리가 클래식만으로 습득할 수 없는 팝 음악에, 실용음악에 어떤 알파벳이 있나 보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공부하지 않아도,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또 왠지 또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기 클래식을 기초는 좀 닦고 그 다음에 실용음악을 해야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으로는 그 얘기도 아직까지 맞아요. 왜 아직까지 맞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용음악적인 부분으로 기초를 다루는 과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용음악을 하는 학생들도 손가락을 돌리고 테크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클래식적인 기반으로 뭐 바이올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는 어느 정도의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재즈 음악을 아예 어린이 때서부터 가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은 바이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재즈를 가르쳐요. 물론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들이 시스템들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슨 뭐 선도한다든지 어떤 리드한다는 느낌은 아니어도 우리 학원에서는 늘 변해가는 어떤 그 음악 환경에 맞춰가는 학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저는 가끔씩 학원을 운영하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교에서 반주를 하는 그 학생들이 있나 봐요, 각 반에. 반주를 하는데, 가끔씩 코드가 없는 뭐 창작동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데, 요번에 다음 주에 제가 반주를 해야 돼요. 반주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코드도 안 적혀 있고, 피아노 악보도 없고, 네, 이게 지금 멜로디 악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런 그런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좀 서로는 좀 줄이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파퓰러 뮤직은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은 처음에 이제 독보를 배워야 되잖아요. 악보를 읽는 걸 배워야 되고, 읽는 걸 가지고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악보가 있으면 막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악보가 있으면 날라가.
근데 멜로디 악보만 있으면은 뭐 음매 기지고 막 된다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피아노 악보가 없으면 너무너무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사실 클래식 전공하지 않고 피아노를 많이 안 쳤는데도 반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잘했을까? 물론 물어보죠. 어떻게 잘 치니? 그러면 아무도 딱히 말해주지 않죠. 그냥 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굉장히 얄밉죠? 왜냐면 나도 그냥 치는데 안 되는 건데 넌 그냥 치는데 되니? 이렇게 막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 뭐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말로 이렇게 꼬집어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 실용음악은 그래요.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말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결이 불여 일타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0번 보고 책상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실용음악은 일단 경험하고 일단 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는데 어떻게 쳐? 성격도 그러신 분 있죠? 너무 완벽주의 꼼꼼하신 분 있어갖고서는 내가 이걸 뭐든지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절대로 안 해. 남한테 뭐 서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쳐보지도 않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조금 실마리가 있을 때 한 번씩 쳐보고 한 번씩 또 한 번 시도해보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실수해보고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은 실수하면서 많이 익혀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하다가 막 치다가요 어떻게 잘못 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뭐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론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용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건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이 코드는 이렇게 치는 건데 악보로 하면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악보로 하면이 아니라 건반으로는 이렇게 돼. 장삼도 단삼도 이걸 가르치기 없어. 초등학교 뭐 저학년 애들한테 장삼도 단삼도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이들이 힘들죠. 그렇게 하면서 흥미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거 도미솔이야. 도하고 미 사이에 건반이 몇 개 있니? 이렇게 건반수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장삼도 하면 건반이 사이에 몇 개가 있어요? 안 세워보셨나요? 건반, 치고 있는 건반까지 포함하면 5개고, 그 사이에 있는 걸 찾아보면 3개가 되죠. 단삼도는 한 개만 더 빼면 되니까, 그렇죠? 4개, 2개가 맞고요. 그런 식으로 건반수로 세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타하고 굉장히 같아요. 여러분 기타 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기타가 보면은 왼쪽에 그 바에 프렛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프렛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칸 하나가 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C 코드를 쳤는데 이걸 그대로 프렛을 한 칸 옮기면 C 샵이 된다. 그렇죠? 또 한 칸 올리면 D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고 이건 뭐야 장삼도 단삼도를 물론 나중에 공부해야 되지만 경험을 먼저 한 다음에 이론을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음악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한테 반주 완성 이런 책을 아마 한번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반주를 아이들이 좋아하던가요? 그 반주 완성이 뭔지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서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반주 책들을 보면 주로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왼손으로 아르페지오를 하는 그런 반주 패턴이더라고요. 2거리든 3거리든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그리고 최근에 나와되어 있는 무슨 그 반주 완성 책들도 보면 대부분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이들은 왼손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어른들도 약하고요. 대부분이 또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른손으로 달랑 멜로디만 치게 하기는 오른손이 너무 아까워요. 잘하는 사람이 조금만 하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마찬가지로 왼손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고 오른손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파퓰러 음악이 정말 그래요. 파퓰러 음악. 그러니까 이 반주를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의 살던 고향을 치는 거를 자, 이렇게 치면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르치기가 편하거든요. 멜로디 연습하고 쿵짝짝짝 가르치면 하나 끝나잖아요. 사실은 편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 나가서 반주할 때 그렇게 치면 욕먹죠. 네. 왜냐면, 물론 동요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동요도 요즘은, 최근에 제가 최근에 동요들은 잘 모르다가, 뭐, 동요대회 이런 거를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요즘 동요는 옛날 동요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당기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리듬이 있는 것도 많고, 아이들도 옷을 뭐 거의 무슨 뭐, 티네이저 가수들처럼 막 입고서 막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동요도 옛날 동요가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치면 네,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려워요. 더 테크니컬하게 더 그 공부를 훈련하기 하기 전에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오른손을 완전히 제한시켰잖아요. 멜로디만 치라고. 그렇죠? 오른손이 멜로디를 치니까 그러면은 계속 왼손이 땀나야 되는 건데 왼손이 더 이상 하기에는 어린이들이 힘들죠. 어른들도 힘들죠. 뭐 쿵짝쿵짝 아무리 많이 쳐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막 멋있어하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반주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송가를 치는데 뭐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을 친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치냐면 뭐 이렇게 치는 분 있었는데 막 제가 눈이 반짝반짝 나고 막 입이 막 벌어지고 야 너무 멋있다. 그렇게 막 드르릉 치는 게 얼마나 멋있고 한 번씩 긁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저렇게 나중에 커서 저렇게 칠 수 있도록 돼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음악의 환경도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반주자를 만나는데 그 반주자는 게으른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손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던 반주자는 너무 막 손을 많이 움직이는데 이 반주자는 안 움직여요. 어떻게 치냐면 이 정도로만 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전에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게 제일 잘 치는 반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주를 듣고 났더니 아니 훨씬 조금 치는데 훨씬 더 그 공간을 채우는 느낌이 더 울림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땀나게 치는 게 아닌데 뭐가 달라진 거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공간을 적게 치더라도 어떻게 울려야 공간이 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치고 처음에 멋있게 들렸지만 자세히 들으면 C 코드를 칠 때는 dom소만 치고 있고 G 코드를 칠 때는 솔시만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플랫이 노래시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것만 있고 가끔씩 그렇지 않을 때 경우에는 좀 심심할 때 한번 긁어주고 네, 결국 화성에서 사모하면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음악은요, 파퓰러 음악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화성적인 부분들이 음악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리듬만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화성도 발달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귀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마음으로 듣기 좋아 그랬지만 나중엔 심심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화장하고 싶어지죠. 조금 더 꾸며요. 그럼 7화음이 된다고 그랬죠. 7화음이 들어가면 사마음보다 너무 좋아 막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더 열심히 음악 듣고 즐기고 하다 보면은 7화음도 심심해 이래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9화음, 11화음 이런 식으로 더 재즈적인 그러한 소리들을 갖고 또 막 만들어 보게 되죠. 그러면 정말 좋아. 굉장히 좀 전에는 부적처럼 느껴졌던 소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세련되게 느껴져. 뭐 이런 경험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좋아. 이런 경험들. 결국 뭐냐면 귀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색깔, 저는 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색깔과 꼭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우리가 안다, 음을 안다 하는 건 색깔을 아는 거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각이고 하나는 청각일 뿐이에요.
그 50년대에 그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하고 유럽의 어린이들하고 무지개를 그려보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무지개를 그렸는데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 크레파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색 이상은 쓰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어린이들은 있는 색깔들을 다 써서 무지개를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색깔이 자꾸 조금밖에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무지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는 무슨 무지개, 몇 색 무지개? 오색 무지개였어요. 네, 아니었어요. 네, 오색 무지개. 그 어딘가요? 저기 설악산 쪽에 오색 약수터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오색 무지개라 했었는데 지금은 오색이라고 안 그러죠? 네, 7색깔도 지금은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고 어린이들 그리는 거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색깔들을 그려요. 그런 걸 보면 5색이다, 7색이다 이런 것보다는 또 과학적으로 막 해보다 보니까 프리즘인 거잖아요. 다양한 층의 그 색깔이 이렇게 층지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7색이다, 12색이다 얘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에 있는 색깔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 아프리카 어린이와 유럽의 어린이를 비교했던 것처럼 제가 바로 어제인데 어제 전공 실기를 하는 학생 한 명한테 어떤 곡을 그 피아노 곡을 카피를 해갖고 오는 숙제를 줬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검사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완전히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비어있냐? 한번 음악 들어보자 해서 같이 들었어요. 여기 뭐 있는데? 했더니 뭐가 있는데? 저는 안 들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들어봐. 안 들린대요. 한 3번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게 맞는 것 같대. 아무것도 안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치는 소리가 있어. 그걸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예 무슨 색깔이 있다가 아니라 아예 무색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내가 인지를 하고 나니까 색깔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색깔을 배워서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많이 보면서 서로 구분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가장 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깔은 딱 구분이 되지만 그 중간중간의 색깔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섞여지고 이게 많이 섞이고 이게 적게 섞였느냐 아니면 이쪽에 섞였느냐에 따라서 농도라든지 채도라든지 명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처음에는 사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마음을 귀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청각적이기 때문에 시각을 이제 다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청각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 뭔가요? 일요일 밤인가? 거기 눈을 떠요? 인가요? 토요일에 하는 건가? 일요일에 하는 건가? 토요일에? 예.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눈을 감아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음이름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그럼 C, D, E, F, G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손을 5개를 딱 얹게 하고 눈을 감아요 하고 E를 쳐봐, F를 쳐봐, 그 다음에 C와 E를 동시에 쳐봐, C와 G를 동시에 쳐봐. 어쨌든 처음에 5개의 손가락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면서 그 3도의 간격, 5도의 간격을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게. 여러분 클래식 악보 음악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아노 보지 말고 쳐 그러죠? 그렇죠? 악보 볼 때도 번호 보지 마, 피아노 보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지 말 게 왜 이렇게 많은데 차라리 눈 감으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악보도 보지 마거든요. 이제 악보도 보지 마. 이게 우리 실용음악은 피아노 보지 마, 번호 보지 마. 하지만 악보만 봐야 하는데 이제 악보도 보지 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정말 안 본 상태에서, 왜냐하면 정말 시각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지 않아야 상상력이 더 커지거든요.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코드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적으로 더 훈련이 되려면 보지 않는 쪽이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막 요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거. 오디브라. 그렇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교습소를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 아주 오래 전인데 그분이 한 2년 정도를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좀 연세도 있으시고 굉장히 이쪽 음악에 좀 적응이 잘 안 되신 분이나 하나를 배우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거든요. 한 2년 정도를 배웠더니 이제 좀 학생들한테 그런 걸 한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학생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저한테 코멘트를 말씀하셔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 주에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 다음 때 피드백이 왔는데 그분이 거의 사색이 되셨어요. 내가 2년 동안에 배운 걸 하루 동안 다 했다고. 그 학생이. 네. 그 다음에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2년 동안에 배웠던 게 그렇게 많은 그 어린이들이 잘 치는 어린이들에 비하면 많이 배운 건 아니었지만 그분은 굉장히 노력해서 배운 거였는데 좀 그 아이가 좀 눈치가 있어갖고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날로 그냥 다 알아버리니까 너무 아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예 뭐 뱃속서부터 진짜 리듬감이 있는 음악 들으면서 잘하잖아요. TV를 통해서 뭐 비디오를 통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교구들을 통해서 많이 그 리듬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화성들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요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는 양이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 코드 진행이고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그렇게 치면은 되게 심심하게 느낄 거라고요. 지금 완전히 뭐 다른 느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그래 그 시간을 내가 그만큼을 따라잡으려면 내가 얘네들보다 음악을 2배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듣는 만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동안에 물론 얘는 공부하는 것처럼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공부하는 것처럼 들을 필요는 없지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노래방 많이 가라고 말씀드려요. 노래방 가서 일단 노래방만 갔다면 탬버린 잡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네, 반주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리듬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단 노래방 가서 이렇게 막 리듬감 있는 곡을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몸에 배어져 있는 거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건 뭐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서 레슨도 받아보고 어디 무슨 반주법이란다고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머리로 아무리 노트를 하고 머리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네, 실제로 치려면은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익힌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잘 처음에는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왜 안 와닿으시냐면 몸으로 일단 시도를 안 해서 일단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숙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쳐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래요. 쳐보면은 다음 주까지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학생 중에 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늘 겁을 먹으세요.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다음 주까지는 못하겠죠. 다음 주까지 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굉장한 분인데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맡겨두고 와서 천안대학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천안대학 다니고 그리고 뭐 전력대학을 또 하고 아이들은 거의 버렸더라고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시는데 일단 쳐보세요 했더니 치고 났더니 다음 주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쳐야 돼요. 머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안 보고 치는 건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안 보고 치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쳐보면 이거였구나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낯선 거하고 어려운 건 다른 거죠. 그렇죠? 물론 어려운 거가 낯선 것 중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낯선 거는 친해지고 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공부는 아니에요. 물론 계속하면 어려워요. 계속하면 어려운데 일단 첫 출발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시작하는 것보다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리듬감 있는 곡이나 아니면 그런 화성적인 그런 곡들을 요즘 곡들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학원 환경의 변화는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그 대안으로서의 실용 반주법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면요.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정한이라는 거는 완전한이 아니에요. 일정한 학습 성취감을 늘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단계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뭐 어떤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피아노 클래식을 안 배우고 반주를 배우기를 원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한테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얘가 피아노도 잘 못 치고 특히 왼손이 정말 완전히 안 되는데 어떻게 쿵짝짝짝을 치기가 왜 한꺼번에 뭐 3개의 블락 코드를 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쳐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단계별로 이런 실용음악을 가르치기 굉장히 쉬운 이유가 뭐냐면 실용음악은 리듬 악기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피아노로 치는 거지만 리듬 악기와 관련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실용음악적으로 만들어진 거의 모든 노래들은 혼자 연주하도록 되어진 곡보다는 리듬 악기와 같이 연주하도록 작곡되어진 곡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혼자 치는 경우 혼자 연주를 한다든지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한 리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리듬 하면 생각나는 악기가 뭐죠? 드럼이 있죠. 네. 드럼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뭔가 여러 개의 북들이 있지만 어떤 거? 스네어. 네, 스네어를 아시네요. 네, 스네어. 스네어는 그 큰 북이 있으면 옆에 있는 작은 북을 얘기해요. 큰 북과 작은 북. 예,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많은 다른 퍼쿠션들이 있어요. 퍼쿠션하고 심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개의 파트를 얘기를 하라 하면은 베이스 드럼하고 스네어 드럼, 큰 북과 작은 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리듬의 의미를 전달을 해주거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으세요? 반주를 해보신 교회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반주를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잘 들릴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큰 게 아닌가 보지? 뭐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이 큰 북이 아니라 작은 북 소리가 훨씬 잘 들려요. 이 큰 북은 정말 이 저음부의 소리이기 때문에 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작은 북은 우리가 정말 잘 들리는 중음부에 있거든요. 중음에서 고음 정도의 소리의 톤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명료하게 잘 들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가장 쉽게 박자로 보면 쿵딱 쿵딱 뭐 쿵딱 쿵쿵딱 쿵딱 쿵딱 뭐 이런 식으로 쳐요. 늘 얘는 거의 같은 곳을 쳐요. 어떤 곳이죠? 약박. 약박자리인데 약박이 제일 크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약박자리가 제일 크게 나온다. 다시 말해서 코드도 3화음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7화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이런 약박들의 소리가 나오게 리듬이 점점 발전된다는 건 뭐냐면 강약, 중강약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온비트, 정박자의 소리들은 당연하게 느껴져야 그 다음에 더 발전된 리듬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할 때는 이런 온비트를 느끼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구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코드를 아무거나 쳐요. 자, 한번 2가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치는 거하고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는 강약, 중강약을 넣고 두 번째는 약박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낯선 부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실용음악과의 학생들은 이걸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정말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는 벌써 이 괴리 간격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의 학생들의 어떤 몸하고 우리들의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제가 안 해요. 안 해도 당연히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정박자는 왼손에 있는 거예요. 왼손이 베이스 드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풀어서 칠 때도 달라지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푼다라고 했을 때 정박자 개념으로 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푼데도
난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친다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풀어야지 했던 부분이 두 번째, 네 번째 박자로 갔더니 어떻죠? 어떤 게 더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고 음악마다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쳐야지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파퓰러하게 쳐야 되는 곡이 있다고요. 두 번째 곡은 파퓰러한 곡을 칠 때 더 어울리겠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저렇게 치니까 나도 저절로 어깨가 끄덕끄덕, 어깨는 끄덕이 아니나?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네. 네, 그렇게 아마 느낄 것 같아요. 어깨가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리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왼손은 그늘만 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어떻게 칠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코드를 단순하게 3화음을 치는 것하고 7화음을 치는 것하고 이제 제가 한번 요건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이 1번에 대한 걸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세븐 코드를 칠 때요 도, 미, 솔, 시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도, 미, 솔, 시 플랫 이런 식으로 그 치름이 맨 위로 올라가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외성으로 치게 되는 소리가 가장 안 예쁜 소리예요. 이건 이론책에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피아노로 이렇게 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C를 치다가 좋으세요? 좋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편하죠. 뭐냐면 치름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편하죠. 자리 바꿈의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점 발전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음들은 안에 들어가야 좋아요. 내성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그래야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바깥으로 있을 때는 가장 가장 베이직하면서 가장 그냥 원초적인 느낌, 그렇죠? 그리고 자극적인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남미 음악 있죠? 남미 음악에서는 일부러 많이 써요. 일부러 노래를 지금 친다고요. 그 느낌이 좀 이렇게 막 밝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여름에 들으면 시원할지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쨌든 더운 여름에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칠 때 다 이렇게 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리 바꿔서 치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많이들 가르치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오늘은 드릴게요. C 코드가 있으면은 이 위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치면 소리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그렇죠? 치지 않고 이 온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같이 치지도 않아요. 같이 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블링, 똑같은 음이 중복돼서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왼손에서 한 번 쳤으면 오른손에서는 안 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한테도 되게 장점이에요. 7화음을 치다는 손가락이 4개가 필요해가 어린이한테 부담이라고요. 4개를 한꺼번에 쳐야 된다는 게. 근데 도미솔을 칠 수 있는 어린이는 C플랫 미솔을 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손가락은 왼손 포함해서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충분히 그 성취감 있게 다양한 소리들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왼손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왼손이 많이 하지 않은 거는 앞으로도 점점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밴드의 그 음악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밴드를 보시면요 키보드 주자가 왼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베이스 기타가 해주거든요. 베이스 기타가 하는 거를 괜히 중복되게 쳐갖고는 지저분하게 망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안 치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와서 재즈로 와서 말씀드리면 재즈에서 혼자서 친다. 피아노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베이스가 나오겠지. 왼손을 치겠지. 왼손을 치긴 치는데 왼손이 뭘 치냐면요. 근음을 뺀 상태의 리듬을 쳐요. 코드를 치는데 근음을 뺀 상태의 코드를 치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애드립을 하죠.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알았던 이 반주 스타일의 왼손은 이제는 앞으로는 안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옛날 곡들을 부를 거기 때문에 옛날 곡들에 대한 반주는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곡들에서 왼손을 그렇게 풀어서 친다든지 하는 반주들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왼손이 약한 초보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도 접근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여태까지는 선율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화성과 리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책들을 보시면 맨 처음에 늘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코드를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 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있죠. 무슨 책을 보더라도 한 1장, 2장, 3장 그 정도까지만 새까맣고 그 다음에 늘 하얗고 또 다른 책도 다시 또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책 사갖고서는 앞에 또 한 몇 장 보고서는 또 하얗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도는 하는데 늘 앞부분에서 실패하는. 또 코드야. 그래 이번에 코드 한번 해야지. 또 실패했네. 또 닫아놓고 또 다음에 또 하는데 또 다음에도 코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코드가 음악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늘 코드가 걸려요. 그러면 한번 기회를 잡으셔서 코드를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코드에 대한 부분, 코드는 어떻게 보면은 소리를 아까 제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치면서 그 비교를 해드렸던 것처럼 공간을 채우는 데서 갖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코드가 어떤 화성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다르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럼 또 이제 이런 또 그 코드를 공부하고 나면 또 어떤 또 고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코드를 어디다 쓰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그먼트 배웠어. 증화음을 배웠는데 이 증화음을 그럼 어디다 쓰냐고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신다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경험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C 어그먼트라는 코드를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팝송 책이나 가요 책이나 동요 책이나 코드 네임이 있는 아무 책이나 살피셔서 그 중에서 이 어그먼트 코드가 나와져 있는 부분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신 노래가 더 유리하겠죠. 알고 있는 노래, 안 보고 칠 수 있는, 안 보고 멜로디를 알고 있는 노래. 그러한 부분에서 어그먼트를 찾아서 그 앞에는 어떤 코드고 그 뒤에는 무슨 코드인지, 적어도 그 뒤에는 무슨 코드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메모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룹핑을 만들어가요. 나중에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칙들이 보일 거예요. C 어그먼트 단에는 무슨 코드가 잘 나오네. G 어그먼트 단에는 무슨 코드가 잘 나오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텍스트가 무슨 책에는 없던데 책에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책에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게 다 교재거든요. 실제로 반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주 교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조건 반주하고 틀리고 막 아무렇게나 쳐보면서 결국엔 그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처럼 찾아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그먼트에 뭐가 많이 나왔는지? 뭐가 많이 나오던가요? 네, F가 많이 나와요. 네, 5도 아래에 있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그래 저 사람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한번 가셔서 한번 책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그먼트 단에 뭐가 나오는지. 뭐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코드를 배웠어요. 디미니스트 세븐 코드를 배웠다. 이걸 어디다가 해야 되지? 그러면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면 분명히 나온다고요. C# 디미니스트 세븐이다 그러면 주로 C 다음에 D-7 뭐 이런 그 반음계적인 진행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코드란 말이에요. 이 코드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해서 책을 통해서 마킹을 했으면 그래서 그룹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요. 다시 또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냐면 이게 빠진 부분 코드를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 어그먼트 없이 C 다음에 F가 나온 노래를 찾으시는 거예요. 혹은 이거 없이 C 다음에 D 마이너가 있는 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았어요. 뭘 하죠? 넣어보려고요. C 다음에 D 마이너 나오는 노래를 찾아갖고 거기다 이걸 넣어보려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곡들이 많아요. 다장조에서만 또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C에서 D 마이너로 간다. 이런 거 있죠? 무슨 분리? 그죠? 네, 근데 따라라라. 네. 이게 디미니스트 세븐 코드예요. 이걸 그냥 처음에 따라라라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따라라라 이렇게
치면 또 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 노래는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니까 그럴 때 내가 입력을 해놨던 이걸 한번 쳐봐야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둘리 노래를 요즘은 잘 모르나요? 어린이들이? 요즘은 둘리가 안 나오죠? 텔레비 안 나오니까 모르는구나. 네, 요즘은 어떤 그런 만화 주제가가 인기인가요? 물쟁이 한 마리 이거요? 그럼 개울가에 네. 뭐예요? 따라따따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면 제가 지금 지정조로 했어요. 개울가에 물쟁이 한 마리 하고 만약에 G 다음에 A 마이너를 넣었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G하고 A 마이너니까 A 마이너 사이에 G 샵 디미셈을 넣어볼까? 우선은 따란따란 따란따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행스럽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네. 그렇게 코드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3화음에서 벗어나시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7화음이 3화음하고 손가락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적어도 7화음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동일시되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곡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7화음만으로 치는 경우를 고양이의 곡을 3화음으로 친다. 3화음으로만 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갖다가 이제 다 7화음으로 바꿔요. 느낌이 많이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소리가 깊어졌죠? 물론 어떤 노래들은 뭐 나리나리 개나리처럼 너무 애기들 노래들 같은 경우는 7화음을 치면은 너무 성숙한 나리나리가 하지만 예, 적절하게 요즘 어린이들이 워낙에 가요도 많이 듣고 성장이 빨라지다 보니까 취향도 굉장히 점점 빨리빨리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이런 소리들 충분히 아주 더 많이 활용하고 싶고 좋아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야 너는 어느 학원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소리가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화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7화음뿐만이 아니에요. 7화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9화음이나 11화음을 쳐야 되거든요. 치게 되면 아까 둘리를요 3화음으로 치면 우리 보통 책에 있는 대로 하면은 뭐 이렇게 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왼손을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주는 연주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멜로디를 치게 되면 사실 연주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치면은 이 노래 하나를 얘가 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냥 코드로만 치면은 쟤는 언제 노래 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반주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 이게 더 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저는 그래도 그거를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처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멜로디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멜로디가 있으면 제한돼 갖고 뭘 하기가 어려워요. 멜로디를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코드를 자꾸 잊어먹는다고요.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코드를 먼저 치는 걸 7화음까지 연습한 다음에 멜로디를 붙여주는 거예요. 멜로디 붙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멜로디를 계속 치면서 뭘 하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연습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가지씩을 집중시켜주는 거예요. 코드를 쳐요. 그러면 7화음이랑 뭐 배웠어요. 7화음도 배우고 9화음도 배웠다 그러면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란 따라라라 따란, 굉장히 좀 둘리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단 코드를 쳤더니 금사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거에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편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 틀리면 엇갈리는 느낌도 막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코드를 치면서 불러주면 4비트로 바바바바 친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멜로디를 붙일 수 있어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반주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굳이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엄마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멜로디를 쳐야 되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코드를 치는 걸 연습을 하면 엄마 이 노래 한번 불러봐 내가 반주해줄게. 오히려 그냥 들어보세요 하고서는 멜로디랑 다 치는 게 아니라 엄마 이 노래 불러보세요 내가 반주를 해줄게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하시면 사실은 왜냐면 지금 치는 거는 너무너무 실용적이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코드로 치면서 하는 거는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멜로디로 보면 다 다른 노래인데 멜로디를 빼고 보면 비슷한 노래 많다는 거. 그렇죠? 그런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화성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늘 이렇게 그 펜을 어렸을 때인데 한 20년 전에 그 톰 행크스가 뭐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1급이 되지 않았을 때 빅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뭐죠?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싶어 갖고서는 그 마법사 조다에게 막 해갖고서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어른이 된 그런 거였죠. 근데 그래서 어른인데 머리는 아이다 보니까 장난감 회사에서 굉장히 기발한 막 장난감들을 막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일을 해서 부사장 자리까지 갔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람하고 톰 행크스하고 또 거기에 사장이죠. 회장이죠. 어떤 나이 든 분하고 같이 그 장난감 회사의 그 샵에서 같이 그 발로 밟는 건반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그거를 샘플용에 해갖고서는 CF도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CF 나왔었는데 도미솔 랄라 도미솔 렐레 파라 그래서 시대 한 사람이 이렇게 치면 어느새 회장님이 나타났거든 또시라시 노래 이거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젓가락 행진곡으로 이제 연결됐었는데 부르의 명곡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전수되어져 왔는지. 네, 이게 원래 곡이 어디에 있는 곡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학원을 통하여 그렇죠. 학원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학원의 학생들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오는 아주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곡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그것도 있고 네, 아주 지겹게 듣죠. 그다음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주먹으로 피아노 치기. 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지금 그전에는 그냥 신기한 마음에 치고 아이들한테 자랑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오음계더라고요. 네, 검은 것만 5개 갖고 치는 오음계. 네, 우리나라 음악, 옛날 전통 음악, 그렇죠? 이 오음계를 이 주먹으로 친 거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이게 실용 음악이에요, 진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아니라 도도미솔 랄라도미 코드로 보면은 도도미솔 랄라도미 렐 파라 솔솔 시레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노래들이 멜로디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르지만 코드만 봤을 때는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코드 진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베이스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진행들을 요즘 보실 거예요. 보니까 도, 시, 라, 솔, 파, 미 이렇게 내려가더라. 더 안 내려가요. 도시가 파미래 그다음에 도가 나오면 그건 스케일이지 코드 진행이 아니에요. 나온 다음에는 솔, 도 하고 끝나요.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근데 노래를 한번 봤어요. 보통 이건 두 박자씩 가거든요. 도, 둘, 시 이렇게 가는데 따라란 따라란 따란 딴딴딴딴 따란 따라란 딴딴 따란 따라라란 딴딴 따란 아이들한테 일단 스케일을 가르쳐주세요. 스케일을 가르쳐준 다음에 두 박자씩 이걸 치면서 이 내려가는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 리스트를 적어주세요. 그 중에서 너가 좋아하는 거 몇 곡 암기해 갖고 와 그러면은 신나서 할 거예요. 왜냐면 정말 예를 들어 이 곡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패턴이 계속 반복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노래를 완성하는 거야.
너 언제 이거 다 완성했니?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막 좀 용기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D장조 스케일을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D장조 스케일을 하행하면서 따라란 따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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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따란 따란 따라란 딴딴 따란 외우자 그래요. 그렇죠? 어느 노래든지 뭐 얘네들 좋아하는 노래들 뭐 요즘 노래 제가 모르지만 뭐 G장조로도 쳐서 두 박자씩 따라란 따라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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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든지 네. 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노래들 혹은 네. 원래 그 노래는 그건 아니지만 뭐 도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야 이거 너무 낮다 우리한테 좀 높여서 부르자 그래? 레부터 시작할게 하면 레부터 시작해서 아빠 힘내세요 더 올리면 안 되겠니? 그럼 F장조 스케일을 배워서 그러면 F장조 내려가면서 하면 되겠죠? 아빠 힘내세요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코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하나의 노래를 정해서요. 거기에 어떤 코드가 나와져 있는지 여기가 뭐냐면 왼손의 베이스음을 정한 다음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는지를 익히세요. 하나만 한 곡만 익히신 다음에 그게 과연 다른 노래에도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로디는 달라도 화성의 진행은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진행을 그러면 배웠어요. 코드까지 가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야야야 뭐든지 땅땅 네, 뭐 다 되는 거 조박번도 또 해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생들 가르쳐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내가 혼자서 이거를 어떤 그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을까? 뭐 반주에 어떤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만 미리 좀 노력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책들을 갖고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음악은 교재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쉬운 타겟으로 교재를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꼭 누구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공부를 하고요. 많은 그러한 산재되어져 있는 악보를 갖고 그러한 그 규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라는 거죠.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이렇게 가는 진행하고 하행하는 이런 진행들 두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용음악, 제가 지금 여기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실용음악은 재즈가 아니라는 거. 그 3번에 실패원이라고 보면은 실용음악이 뭐 재즈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실패 원인 중에 클래식적인 교육적인 접근 방법도 문제가 있다. 아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악보부터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반주법은 그러니까 이게 주교재로 가르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가야 되지만 가더라도 이 공부를 할 때만은 악보를 먼저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건반을 먼저 가르치고 이걸 악보로 나중에 확인하게끔 하는 악보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듣게 하고 건반으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게 하는 그런 그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건 좀 개념 정리예요. 재즈하고 실용음악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많은 반주 완성이라는 책 중에 보면은 리듬을 설명하는데 리듬에 무슨 삼바, 콩가 막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막 스윙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스윙 이렇게 치면 스윙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삼바 이렇게 삼바를 치면은 남들이 욕할 텐데 이런 그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리듬을 간단하게 패턴화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로 치는 부분을 만들어놨지만 어떤 그 리듬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삼바는 삼바다, 콩가는 콩가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삼바나 콩가나 이런 것들은 라틴 리듬이에요. 라틴 리듬은 어떤 건지 크게 리듬 군을 알아야 돼요. 또는 팝, 락 스타일,
락 스타일의 리듬들은 어떤 것도 있는지, 무슨 거기에 뭐죠, 8비트가 있고 16비트가 있고 무슨 팝발라드가 있고 락발라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같은 범주 안에서 그 범주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리듬들이 가면, 특별히 리듬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튀어나오는데 모양만 나와 있어요. 게다가 콩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치려고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죠? 그런 밤무대 이런 데 보면은 그 피아노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악기들에 보면은 띵 눌러놓으면 반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셨나 보죠? 네, 저도 옛날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다 폭력이에요. 지금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누르면은 반주가 띵띵띵띵 나오고, 거기에 무슨 리듬 선택하면 무슨 리듬 해놓고서는 딱 누르면은 리듬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건 옛날에나 그렇게 했어요. 요즘 악기에는 그런 악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런 리듬을 갖고 연주를 할 만한 어떤 곡도 없고, 정말 실용적인 걸 하려고 배우는데 실용적이지 않은 리듬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콩각 이런 것들은 정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스윙은 너무 잘못 나와야 돼서 쿵짝쿵짝쿵짝 어떻게 나오더라? 스윙 리듬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거? 제가 한 거? 쿵짝쿵짝 이건가요? 네, 약간 유머레스크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부정과 관계에 있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스윙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윙 뭐냐면 부정과 관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리듬은 맞지만 스윙, 그건 개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재즈가 되기 이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설명이 되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바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운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 바운스라는 범주에 들어가요. 바운스라는 게 바로 난따 이런 리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어떤 노래를 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리듬은 짠이에요. 근데 같은 거 치는데 어때요, 느낌이? 짠이 아니라 짠 이렇게 가죠.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요. 안에 들어있는 게 9점으로 가는 느낌을 주느냐, 아니면 따따따따 정확하게 가느냐의 느낌에 따라서 리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바운스하고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알고 이해하고 하고 있는 건 스트레이트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리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곡을 치더라도 우리들이 그 한홍 아이들한테 연습시킬 때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 쳐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곡을 바운스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한 곡을 스트레이트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스윙은 바운스를 적용한 리듬 중에 한 가지 리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짠짜잔짜 이렇게 하는 리듬은 스윙 리듬이 아니라 셔플 리듬이에요. 셔플. 그러니까 보통 기타 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치는 리듬이 있죠. 징가 이렇게 치는 거, 그렇죠? 이게 셔플 리듬인데, 그러한 리듬은 바운스를 적용한 리듬 중에 셔플 리듬이나 스윙 리듬이라든지 바운스 왈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셔플 리듬에 속해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느낌을 가는 거고, 스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재즈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분의 2박자의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자가 굉장히 빨라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이건 스윙이 아니에요. 이걸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셔플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굉장히 리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저 선생님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재즈, 사실 그 실용음악은 어떻게 보면 재즈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퓰러 뮤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중음악, 그렇죠? 파퓰러 뮤직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재즈는 또 역시 대중적인 데는 조금 더 벗어나는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뭐 국민소득이 뭐 한 2만 불 정도 이상이 되어야 재즈를 듣는 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만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재즈가 메인스트림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지만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재즈가 굉장히 앞으로 재즈적인 재즈 화성학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재즈를 연주하기 위해서 화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접목시켜서 왜냐하면 클래식적인 기반들은 워낙에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단순히 연주 곡이면 다 재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 재즈 명곡집, 재즈 소곡집 보면 거기에 재즈는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이해를 하시죠? 재즈는 그거보다 훨씬 더 듣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좋은 곡들도 있지만 굉장히 귀화서금적이고 불협적인 소리도 굉장히 많고 리듬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리듬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죽하면 재즈는 오프비트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오프비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온비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클래식 같이 온비트는 뭐 딴 정박자로 갔지만 재즈는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은 박자를 그러니까 마디를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당김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디가 첫 박자인지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떤 당김들을 사용한다든지 액센트가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16분음표를 쪼개서 16분음표의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네 번째 16분음표, 두 번째 16분음표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막 몸이 막 경직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음악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게 재즈가 발전해 나가면 어떤 것하고 모양이 비슷해지냐면 클래식에서 얘기하는 컨템포러리 뮤직 있죠? 현대음악. 현대음악하고 맞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음악가들이 재즈 뮤지션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서로가 닮아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실용음악의 특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화성학은 리듬 중심적인 음악이라고 했고요. 비화성음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화성음적인 소리들을 자꾸 귀에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별로 듣기 싫어도 재즈 음악을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좋아서 들으려는 게 아니라 일단 싫어하진 않으려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지 않으려고 들으세요. 편안한 재즈 음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음악들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뭐 재즈계의 쇼팽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소리가 굉장히 예쁘고 그런 소리들이 됩니다. 아니면 뭐 키스 자렛이라는 그런 재즈 뮤지션도 있고요. 그 사람도 굉장히 피아노를 아주 예쁘게 잘 치는 사람인데 네, 꼭 그런 완전한 재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 중에서 재즈로 편곡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안 듣는 음악, 사실 나한테 흘러나오는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야 그런 리듬이 좀 나와야지 이런 느낌이 나와야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아하시는 음악만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저한테 나는 신나는 음악 좀 가져주세요. 신나게 좀 치고 싶어요. 리듬감 있는 거. 평상시에는 어떤 음악 들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조용한 음악 아니면 안 듣죠. 그래요. 트로트만 듣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거 외에 다른 음악, 다른 거를 구사한다는 건 사실 특히 리듬은 어려워요. 리듬은 화성보다 더 몸으로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듬을 익히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몸으로 익혀놔야 피아노에서 딱 나와요. 이게 내가 저번에 몸으로 흔들었던 그 리듬이구나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여러 가지 음악들,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음악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흥성은 사실은 가장된 즉흥성이에요. 즉흥성 하면은 좀 두렵잖아요. 어떻게 이걸 창작을 해야 되고 없는 부분을 뭘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패턴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한 길들이 있어요. 화성이 가는 길들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너는 애드립 좀 어떻게 하지? 그 애드립들도 많은 적용 예들이 있어요. 그 예들을 암기하고 암기하고 그것들을 계속 넣어보고 조합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걸 작곡하고 편곡하는 그런 피아노 연주자들은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좀 이해가 안심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즈 뮤지션들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걸 치기 위해서 피나게 암기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1000가지, 2000가지의 패턴을 암기한다 그래요. 네. 거기에 가능한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치면서 암기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에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인가가 아니라 뭔지 모르는데 막 섞여갖고서 나한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막 섞는 어떤 과정들을 겪는 거지, 절대로 새로운 거, 헤아려 새로운 거 절대 없어요. 특히 재즈 음악은요. 클래식은 작곡할 때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재즈 음악은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규칙들,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공간 안에서 계속 노력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즉흥성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아마 재즈 뮤지션들은 싫어하겠지만, 예, 어느 정도의 포맷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는데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옛날에는요, 이런 반주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거면 됐잖아요, 그렇죠? 뭐 한다면. 근데 요즘은 뭐 또 한 90년대 후반 정도서부터는 텐션을 이용하는 걸 많이 쳤었어요. 뭐 그 많이 이 노래를 갖고 한다면은 따란 딴 따란 딴 따란 따란 이렇게 썼다고요. 요즘은 또 그렇게 안 쳐요. 요즘은 더 모던해져 갖고 오히려 텐션을 안 쓰고 다시 3화음처럼 느껴지게 치는데 부가음을 넣어서 뭐 에드2라든지 에드4 이런 식으로 음 하나만 딱 첨가해서 소리를 깔끔하게 내면서 똑같은 음이 계속 공통음이 많이 나오게 치는 걸 많이 치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걸 계속 치죠. 근데 코드는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느낌들을 주면서 많이 간다고요.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는 거. 이거는 요즘 음악들을 많이 가끔씩은 가요 프로그램도 많이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요즘 음악들의 어떤 트렌드 중에 반주의 트렌드가 봤을 때는 모던 락 쪽에 가깝기 때문에, 모던 락은 사실은 피아노가 많이 안 필요해요. 좀 우울하죠, 그렇죠? 피아노가 안 필요하다니까 피아노보다는 기타의 사운드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곡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소리들을 어떻게 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좀 낯설죠? 트위스트 반주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 성이 최라서 CHY에다가 그 소유격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칭으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스타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코드를 치더라도 3화음은 빨리 지나가요. 3화음에 대한 이해를 빨리 지나가요. 손가락이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들이라면 빨리 지나가고, 바로 7화음서부터 친해지도록 해요. 7화음을 근데 어떻게 친해지게 하냐면 색깔로 구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메리스는 어떤 느낌이야? 그건 어떤 느낌이야? 이거를 색깔로, 다음에 그 색깔을 칠할 수 있게. 어떤 어린이들은 뭐 하늘을 푸른 하늘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딱 스케치를 새까맣게 칠한 아이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밤을 그린 거예요, 뭐 그랬다 그러죠. 밤하늘을 그렸다고. 뭐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인지하는 색깔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한 것들을 그때 치려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거 다음에 뭐가 들어가, 그런 거보다는 이 색깔을 넣으면 좋겠다. 메이드 세븐의 색깔은 이거야. 마이너스 세븐의 색깔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백견이 불여일파, 또 백견이 불여일청이에요. 네,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연습을 여러 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하행을 하면 하행 같은 여러 곡을 막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좀 피곤하더라도 옆에서 노래 불러주든지 아니면 멜로디를 계속 쳐주는 거죠. 치면서 야, 너는 벌써 여러 곡을 치고 있다, 야,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왼손 반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번 FAQ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주법은 화성학 이론서의 내용하고 무엇이 다른가? 상당 부분 비슷해요. 화성학에 있는 내용들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데,
무엇이 다른 거냐면 초점은 화성학은 화성적인 이론을 풀어보는 것, 이해하는 것에 있다면 이 반주법은 화성적인 부분을 손으로 어떻게 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다르죠. 물론 이론적인, 리듬적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초점은 어떤 챕터를 하든지 손으로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화성학하고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성을 공부하지 않고 코드 반주를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어떤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코드 네임 자체에 보면은 C 장조인데 A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 코드는 도샵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분들은 갑자기 헷갈려갖고는 C 장조니까 라도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코드 네임은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그 노래에 단순히 그 조에 있는 코드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론에 의해서 다른 코드를 빌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A 코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C 장조에 있는 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성에 대한 원리를 물론 먼저 알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코드 네임만 먼저 알려주고 그 코드 네임을 정확하게 치는 대로만 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 조성의 느낌은 저절로 알게 되죠. 한 가족 안에, 한 어떤 패밀리 안에서 곡을 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제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중국의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기회가 있는데 중국의 학생들은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공교육에서 악보를 잠깐 배우는데 걔네들은 악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숫자가 익숙해요. 5, 3, 3, 4, 2, 1, 2, 3, 4, 5, 5, 5 찍어요. 찍은 거 뭐냐면 두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박, 한박, 뭐 길찍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가 없어요. 조를 정해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뭐 하나 가르쳐주면 조별로 치는 거 되게 잘해요. 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느 조에서든지 5, 3, 3, 4, 2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린이들 특히 이름을 도레미파솔라 했더니 헷갈리잖아요. 개 이름이요. 왜냐면은 늘 조성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그러니까 도수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음정을. 도레미파솔라 해서 1, 2, 3, 4, 5를 가르친 다음에 조가 바뀌어서도 5음을 찾아봐, 3음을 찾아봐 한 다음에 멜로디를 번호만 써주고 멜로디를 적지 말고 개 이름 적지 말고 숫자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로 시작해봐라, 뭐 미로 시작해봐라 하면서 거기서 맞춰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조성을 원리를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이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아요. 암기해서 칠 수 있는 거, 암보고 치는 거. 네.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도수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지 도레미파솔라 했을 때 기억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조성학은 조금 더 뒤로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듬 연습은 악보를 구하셔도 좋아요. 잘 되어져 있는 반주 악보들 있죠? 리듬이 있는 거. 리듬은 왜냐면 리듬은 악보를 연습을 해도 이거 2차원을 3차원으로 끄집어내서 그 리듬을 이해하고 계신 선생님이 그 악보를 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3차원으로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리듬은 그렇게만으로도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악보 보고 연습해서 익혀지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리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그 악보를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쭉 밑으로 가다 보면은 휘링이나 애드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얘기가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반주법을 몇 살부터 배울 수 있는가. 제가 저는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8살이거든요. 아이가 C, F, G는 잘 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인데 자리 바꿈 가르치기 좀 어렵죠. 왜냐면 아이들이 미솔도 솔도니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적절한 도미솔을 찾아 자리 바꿈을 해라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짝을 지어주니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도미솔의 버금달린 짝은 도파라야. 미솔도의 버금달린 짝은 파라도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미솔을 칠 때의 짝, 미솔도를 칠 때의 짝을 아예 만들어주는 거예요. 짝 3개만 있으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미솔도, 파라도, 레솔시. 솔시레, 솔도미, 파라도. 아니, 뭐죠? 맞나요? 네. 맞죠? 네. 솔시레, 솔도미, 파라도. 이런 식으로 짝을 만들어줬더니 그냥 그 3개만 갖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자리 바꿈이 편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짝을 지어주는 한번 연습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왼손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전자키보드,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신디사이저는 이제 키보드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키보드 같은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스피커로 다이렉트로 나오기 때문에 피아노처럼 공간각이 굉장히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음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좀 더 뭐랄까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지금 엄레이터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 소리들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낮은 소리에서 두 개를 치는 거지. 하지만 신디사이저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아래에서 이렇게 많이 치게 되면요, 이게 모두 다 다이렉트로 다 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고 듣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디스트들은 주로 여기는 오히려 7, 6건반, 8, 8건반을 아예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연주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옥타브 정도는 한 옥타브 정도 없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옥타브 없는 건반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7, 6건반 정도 한 옥타브 없는 거. 그 정도 건반을 사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왼손을 그렇게까지 많이 구사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요즘 악보들이나 요즘 음악들이 이런 저음역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베이스 기타가 하는 일이고, 많이 쓰는 부분들은 오히려 클래시컬한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 반주를 할 때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이거 그대로 쳐서 바로 디지털 피아노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린의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급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습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박자만 푸는 거예요. 나의 살던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를 쳐놓고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칠까? 피린을 뭘 칠까? 여기 마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무언가를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언가를 치는 건 단순히 여기다 뭘 쳐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에 있는 음과 연결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연결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따란 따라란 따라란 딴 이렇게 연결 안 되는 뭔가를 치는 게 아니라 따란 따라란 딴 이런 식으로가 왜 쳤을까? 다음에 이렇게 치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마디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피린이라는 개념이에요. 피린은 단순히 그 공간을 무조건 채우는 거, 도미솔로 채운다, 파라도로 채운다, 음만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음에 있는 음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어떤 실용음악 반주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